되도록이면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이제는 이제 뭐 원인도 알아봤고 뭐 했는데요. 그러면 폐와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그 원인 중에 제가 이제 그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지금 여기 그 미치는 영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더 큰 영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가정이라고 봐요. 음, 제가 이 그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뭐 개인으로도 만나고 집단으로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중독자들, 심지어 교도소까지 가서 제 이력을 보면 저는 법무부에서 자문위원단 만든데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다 들어갔어요. 교정위원부터 하여튼 법무부에서 만들었다는 그 자문단엔 다 들어가고 요즘은 이제 위원장을 또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가면 이제 교도소도 저는 이제 들어가서 교도소에 오신 분들도 이제 이렇게 만나게 수감된 분들을 만나게도 되는데 한결같이 그게 중독이든 아니든 문제의 핵심. 전 이제 가정에 관심이 많아서 물어보면 가족 관계가 정말 좋은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그 중독의 폐해나 그 원인 중에 가족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폐가 뭐냐? 일단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뇌에서 그 뭐 좋을 일이 없어요. 이 그림이 좀 저 앞으로 가 있는데 일단 모든 뇌가 망가지고 피해가 있고 지능이 떨어지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격의 변화가 와요. 나쁜 쪽으로 변합니다. 중독자들이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또 나쁜 쪽으로 변화가 되면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요.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제가 보면 굉장히 열등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타인들의 비난, 무시, 또 본인이 회사나 어떤 하는 일에서 잘 하지 못함 이런 것들로 생기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져서 나중에 피해망상까지도 생기고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뇌가 왜 문제가 되냐? 여러분들 보세요. 뇌에 이렇게 염증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뇌에 그 술 마신 분의 뇌입니다. 코가 이렇게 빨개져 있는 거. 제가 아일랜드 가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이 백인들을 보면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정말 이 코 부분이 빨리 빨개지던데 이렇게 염증이 나 있어요. 그래서 뇌 부분이 망가집니다. 그러니 뭐 전 그 뇌가 하야드는 그런 기능들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뇌에 구멍도 나요.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간이 나빠지는 건 좀 본인들도 좀 알고 있는데 뇌가 나빠지는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그 이렇게 술을 끊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이런 그림 보여줘요. 당신의 뇌가 지금 이 상태다. 지금 MRI 찍으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음. 그리고 뇌가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마약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치 그 뇌를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물에다가 요즘 오이 많이 이렇게 절이면 원래 그 푸릇푸릇하고 탱탱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뇌가 망가진다는 거. 그래서 뇌의 모든 기능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대기업 뭐 이런 특강 가면 뭐 사장들 이렇게 와 계세요. 제가 대놓고 말해요. 이 중에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마세요. 이게 제 메시지예요. 엄청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모 회사는 낮술 이런 걸 다 없애버렸어요. 술 마시는 사람 칭찬하지 마세요.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일 잘한다고 하지 마세요. 일 못합니다. 호기만 남아있고 목소리만 끕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호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제가 냉정하게 말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하지 마세요.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술 마시는 사람들이 얼굴이 뽀얗고 민망해지죠. 음, 엄청 민망하게 하고 와요. 그게 제 임무니까.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성격도 굉장히 나빠질 거다.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 힘들어집니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낮에는 정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술을 일체 마시지 않았어요. 회식을 할 때. 지금도 그렇고요. 뭐 물론 제가 이제 충신대 교수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마시고 싶으면 니네들 나중에 마시라고 하고 회식도 저녁에 안 했어요. 항상 낮에 하고 술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그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문화에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물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아니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알코올 중독 사업을 이제 전체 이끌 때 이분들을 데리고 숲치료를 가려고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 3박 4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무료로 가족 단위로 이제 하는 걸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해도 막 가족들은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그 당사자들이 안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오셔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술 안 마시고 가서 노냐? 이거였어요. 술 안 마시고 3일 동안 못 버틴다. 어? 안 마시고 어떻게 노래방 프로그램도 있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대화를 하고 하는데 술 마시고 할 수가 있냐? 그건 불가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모집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술을 안 마시고 노는 게 이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때 이제 그 숲체원이라고 강원도에 그 숲체원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산림청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를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비용을 내고 이용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홍보를 해야 돼가지고 이분들을 가서 통나무집 한 채씩을 줬어요. 3박 4일을 지내라고. 근데 이분들 고민이 뭐냐? 어떻게 술 안 마시고 가족들하고 3박 4일 한 집에 있냐? 어? 어떻게 술 안 마시고 그게 가능하냐? 이 양반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술을 마시게 하면 간다든지. 그래서 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말라. 그리고 이제 가시겠다는 분만 데리고 가서 지내다 왔어요. 근데 한 그때 제 기억을 한 20가구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음, 술 안 마시고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일단 장소가 좋았고 막 그때 숲체원이 막 새로 져가지고 시설이 엄청 좋았거든요. 거기다 맛있는 음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치료자들이 개입해서 싸우지 않고 대화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고, 저녁에 이제 정말 그 즐거운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술 안 마시고 노래 부르기. 이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갔다 왔더니 본인들이 다녀온 뒤에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아, 가니까 술 안 마시고도 재밌었다. 너무 음, 좋았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거 신청하면 저희가 막 잘라야 될 정도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뭐도 했냐면 저녁 늦게 거기 숲속이잖아요. 저녁 늦은 정말 깜깜한데 그 관 체험도 했어요. 그 관에 들어가는 체험도 해서 뭐 정말 충격적으로 이분들 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갔던 분들이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지금도 그 체험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좋았다고 지금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얼마나 두려워요. 그 깜깜한 숲 속에서. 그래서 이제 얘기들도 하고 뭐 했던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제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어,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거였지. 할 수만 있다면 이분들도 누구보다도 끊고 싶어 하세요, 사실은. 음, 소치영 학장님, 동생도 네, 너무너무 끊고 싶어 하세요. 음, 그걸 알아주셔야 돼. 음, 이게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끊겠다고 하고 또 못 끊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엄청 사람들한테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는 애, 너는 의지가 없는 애. 음, 이렇게 그냥 난도질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을 만나보면 누구보다도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끊고 싶어 해요. 음, 본인들. 근데 못 끊어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공감은 우리가 해주시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한 이해도 저는 훨씬 많이 들고요. 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만나면 밉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농담하고 장난치고 이렇게 친해지고, 예, 그,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이제 끊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바닥을 쳐야 돼요. 정말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야 온다. 그냥 망해야 돼.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야 이제 하는 경우들 있거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 못 하는데
제가 이 중독자들을 하면서 참 못됐다, 나쁘다.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어? 그냥 본인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민원 내고 그냥 복수하겠다고 또 난리치고 하면 정말 인간적으로 저는 칼도 맞을 뻔했어요. 감나무집 만들어 놓고 엄청 고생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냥 그 평소에도 말썽 부리는 그 인간 구해놨더니 술 처먹고 와가지고 칼을 든다고 연락 와서 그분이 엄청 속썩였거든요. 뭐만 하면 민원 올리고 복지부에 민원 올리고 이게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고소 고발. 그래서 우리가 아주 블랙리스트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센터랑 운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배척하는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셨던 분이 하루는 제가 이렇게 방에 있는데 누가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바닥을 기면서 오는 거예요. 바닥을 음, 거의 엎어져 가지고 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다리를 쭉 뻗고 정말 다리가 없는 사람처럼 제 사무실 앞이 이렇게 거실 공간이 크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서 누가 들어오면 보였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엎어져가지고 키는 내 때문에 큰 사람이 그냥 다리 없는 사람처럼 그냥 몸몸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그냥 평소에 글 속삭이던 사람, 그냥 중독하는 사람이면 몰랐, 그냥 블랙리스트로 징글징글했던 그분이 겨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어찌 왔나 그랬더니 살려달래요. 제 다리를 잡고. 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눈빛을 딱 봤거든요. 근데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앞에 소파에 앉히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술 먹고 행패 부리다가 두들겨 맞고 비는 오고 그래서 길바닥에 내방켜지니까 어찌어찌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그때 막 저, 아까 소개해드린 감나무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소를 시켰어요. 거기 직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 프로그램 망친다고. 근데 음, 그때 마주쳤던 눈의 그 느낌. 예,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 했어요. 근데 이제 잘하고 시간이 맞춰져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또 어떻게 해? 우리는 술 마신다고 안 해요. 이분들 술 처먹는다고 하지. 또 술 몽탕 처먹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 과도 비슷한 걸 가지고 가서 다 찔러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술이 퐁당 취해가지고 눈은 다 풀리고 저 과도 하나 들고 죽인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그래 그냥 이쯤 하면 너하고 나하고 죽자네 그랬어요. 이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정말 정말 징글징글하다. 뭐 죽어야지 어떡하겠니? 누구를 죽이고 싶냐고. 음, 쳐다보더라고요. 나 죽이고 싶니? 너 왜 칼 들고 와서 그러냐고. 대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죽여보라고. 제가 그러고 배째라고 됐어요. 그래, 너 이제 한번 죽여봐. 제가 보니까 칼 찔러도 그냥 죽을 것 같진 않더라고. 응? 겨울이고, 돗바도 있고, 또 주변에서 말릴 거고. 그러다 눈을 째려보면서 했더니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칼을 놓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개과천선했어요, 그 뒤로. 그래서 이제 그 숲체원이 생기면서 산림청하고 얘기해서 그 중독자들을 숲체험 해설가로 저희가 양성을 했어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숲체원에 또 직원으로 취업을 하고, 오랜 동안 이제 그 숲체원에서 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가면은 이제 되게 반갑게 맞이하시고, 이분이 회복자로 여기저기 간증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저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인가. 내가 차를 휘둘러도 눈을 깜짝도 안 하고 죽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놀래가지고 그 안 죽였다. 이제 이런 그 증언 중에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지긋지긋한 분이셨어요. 근데 회복하시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중독자들이나 마약, 이런 물질 중독자들은 병이 들어오면 금방 돌아가셔요. 이미 건강이 많이 손상이 됐잖아요. 장기나 이런 데가 손상이 돼서 일반 사람들 뭐 1년 살 거 이분은 2개월 이렇게 그냥 바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되게 중독자들이. 그래서 이분도 바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행동이었어요. 예.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몇 년 더 사실 수 있었는데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음, 그리고
한 돈이 2억 원 정도 있었는데 그 통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부인도 안 만나주고 하니 교수님 이 통장 좀 우리 아들한테 좀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망했을 때 집에 연락을 했더니 부인이 안 온대요. 그 인간 보기 싫다고. 그래서 아들하고 좀 오면 좋겠다. 그 남편분이 유언을 하셨다. 그리고 일정 금액의 유산도 좀 남겨놓으셨다. 그 써놓은 거 이거 하고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오시라고 했더니 하여튼 오셨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냐면 1년에 한 번 자기 그 사망 한 달만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한번 음, 자기 있는데 와서 방문해 주면 좋겠다. 이것만 해주면 좋겠다. 그러고 어, 가족들한테는 미안하다. 음, 그 말을 꼭 전달해 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전달을 한 거죠. 만나서. 지금도 뭐 그 감정이 확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망할 때 그 하는 인간적인 태도를 보면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징글징글하고 했지만 이분도 인간이었다. 아버지였다. 남편이었다. 이걸 저는 잊질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분들이 정말 지금도 괴롭히고 지금도 고발하고 뭐 살리네. 어, 도박 중독 할 때는 저한테 너 딸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 학교 다니는지 네 남편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죽이네 살리네 뭐 도박 중독 할 때 심각했거든요. 그래도 그 미운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분들도 인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망할 때 또 속이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정말 한 인간이다. 하는 행동은 정말 정말 용서할 수가 없지만은 결국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저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저를 중독 사업을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도 됐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된다. 많이 살려야 된다. 그 살리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영화 한 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정말 중독자를 회복시키는 게 뭘까? 어, 그, 어, 그 힘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지금 그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나온 영화인데요. 굉장히 그 좋은 수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저를 아시는 영화 평론하시는 분이 올해 좋은 영화 하면서 보시다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주 교수님, 이 영화가 학생들이랑 주변에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받아서 우리 학생들하고 최근에도 받고 매년 작년에도 받고 우리가 다 눈물을 볼수 흘렸어요. 그 없는데. 영화를. 그래서 그 영화를 제가 일단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사랑이에요. 모르는 사람의 사랑.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회복하는 데 돕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중독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독자를 하나의 그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우리가 무한의 사랑을 베풀 때 그분이 회복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거나 이분들 그냥 모든 질환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 아니에요. 보셔요. 술을 마시게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한 곳도 좋을 리가 없어요. 몸에 좋지 않은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계속 잔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가 좋겠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자들 다 찍어놓은 사진이거든요. 응? 네. 여러분들 그 자료로 보내드렸으니까 한 곳도 좋은 데가 없어요. 어, 이렇게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엄청 해쳐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진들 직접 마약은 오늘 안 보여드리는데 더 놀래요. 진짜 살이 다 썩어요. 온몸에 살이 썩어 나가요. 얼굴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마셨다, 문제가 있다, 일을 안 한다, 이 차원을 넘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나중에 매우 예민해지고 불안정하는데 실제로 어, 심각한 우울증이 40% 정도가 공존을 해요. 그래서 자살자의 50%가 중독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검색해 보면 외로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데요. 그걸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문화부 실장님이 평소에 저하고 이제 좀 잘 알고 지내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문화라는 것이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힐링의 효과가 있다. 지속성이 없다.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어떤 치유의 개념까지는 못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문화와 심리를 접목한 상담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조금 더 유지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을 상담하라고 하면 안 나올 거니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나오면 이분들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어, 2022년도에 시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공적으로 돼서 2023년도에 전국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5곳에서 운영을 했고 올해는 9곳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 전역을 맡아서 올해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의 또 태반이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 고립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독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의료음 사업 지금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우울증이 고립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중에 중독자가 또 태반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중독자들은요, 예민해지고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짜증이나 원망, 분노감, 공격적 욕구 많이 가지게 되고요. 사소한 자극에도 화내고 충동적으로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술을 못 끊느냐? 이 충동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생기면 우리는 그걸 참아요. 참고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나한테 굉장히 그 나쁘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안 마셔요. 안 먹어요. 참아요. 근데 이분들은 중독이 못 끊는다. 재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갈망이 생겼을 때 그걸 통제할 수 없는 충동성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충동이 확 일어나면 그걸 우리는 억제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억제를 못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고 실제로 뇌에서도 보면 충동을 조절하는 부분에 장애가 많이 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 되냐? 너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특성들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충동이 얼마나 오냐? 이게 우리가 궁금한데요. 사실은 7분에서 한 10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갈망이 생겼을 때 7분에서 10분만 참으면 그 갈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파도 같은 거예요. 파도가 높이 쳐가지고 확 떨어지는 것 같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이렇게 10분 전후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도록 하는 건 상담사한테 전화해라. 아니면 그때 맛있는 걸 먹어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화해라. 이제 이런 방법. 갈망이 왔을 때 참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단 것을 먹어라. 어. 이제 그런 좋아하는 활동을 해라. 일단 10분 지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10분만 좀 참도록 이렇게 하고 나가서 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그 충동적인 충동성,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그 판단,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성적인 능력을 저하시켜서 자살이나 자해행동을 촉발시켜요. 그래서 자살 시도율은 10배 정도가 높다. 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55%가요.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고, 그다음에 이중 95.2%가 알코올과 관련해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음. 자, 결론적으로 보면 외로움이나 불안, 불안정, 소외감, 열등감, 긴장, 주의집중, 어려움, 충동 나쁘다는 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치유시키는 건 그냥 우리 인간이 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성격도 나쁜 쪽으로 변해요. 대표적인 게 부인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 중에 의부증이 많이 생겨요. 편집성 그 장애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음주를 하면 뇌신경에 변화가 와요. 그래서 성격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남을 쉽게 믿지 못하고 피해의식이 높고요. 또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요. 또 작은 일에도 쉽게 자극을 받아서 수시로 감정을 폭발하거나 행동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행동, 편집증적인 행동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의부증, 의처증이 많이 생겨요. 여자는 의부증, 남자는 의처증.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 술 마시는 것도 문제지만 집안 내에서 의처증 가지고 그냥 부인 들들들 볶고 싸우고 때려 부시고 하는 일들이 또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도 이런 어떤 변화 때문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이에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게 돼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기를 갖게 하는 거. 내가 술을 끊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응? 그리고 또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 타인의 슬픔이나 혐오의 정서, 분노, 경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여주면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 경멸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만날 때도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도와준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엄청나게 이분들을 혼나게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그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가서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전하고 뭐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잔소리 같지? 술을 끊어야 된다든지 이런 대화는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친해지는 게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보면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제가 얘기해요. 당신이 만약 어, 그 중독자하고 온다면 제가 중독자 편을 엄청 들 거다. 서운해 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오면 가족들을 막 야단쳐요, 제가.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중독자 편을 막 들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어디서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예요. 맨날 비난받고 욕먹고 맨날 보는 사람 다 술 그만 먹으라고 주의 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아, 그러시냐. 뭐 이분 술 마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다 나쁘게 만들어요. 상사, 가족, 부인, 자녀, 뭐 형제, 부모 다 술 마실 이유가 있거든요. 술 마실 이유를 얘기하려면 이분은 비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렇게 부인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술 마시고 싶었을 것 같다고 그러고 제가 부인한테도 뭐라고 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왜 남편을 이해 못하고 들들 볶냐고. 좀 내버려 두시지. 편을 엄청 들거든요. 그러면 본인도 좀 민망한지 나중에 이래요. 근데요, 교수님, 저도 좀 잘못은 하긴 했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편을 막 들어주면 본인도 좀 나중에는 미안해요. 자기가 내가 좀 너무 지나치게 가족을 비난하나? 해가지고, 아니, 뭐, 돌이켜보면, 우리 식구들도 저한테 엄청 잘하죠. 이제 이래서 오히려 본인이 이제 가족들을 변호하고 이제 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응? 그래서 뭐야, 정말 제가, 어, 저, 이분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내린 그 결론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 만나게 되면 이분들의 태도를 비난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분도 이유가 있겠지. 응? 그런 태도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그래도 이분이 나를 이해하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나를 이해하네. 내 편이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저는 한동안 들어줘요. 그냥 개발, 서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도 냅둬요. 그냥. 근데 자기가 하면서도, 이건 좀 지나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지점이 생겨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같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이제 이러면서 이분들을 만나는데 어쨌거나 이분들은 그냥 자기중심적이고 자신감도 없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타인의 뭐 그런 표정 이런 것들도 빨리 읽고요. 응?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고 혼자 지내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혼자 지내다 보니까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 생기는 거죠.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격도 변화하면서 이제 우울감이 초래가 되고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또 자신한테 술을 마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우울감이 심해지니까 치료를 받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이제 저는 뭐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만나왔고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훈계나 적당한 도움을 주려는 성급한 마음 가지고는 이분들을 만날 수 없다. 그런 태도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시면 처음부터 하시면 안 돼. 그냥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냐? 아우 힘들으셨겠다. 이렇게. 음, 힘들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고립되어 있고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준 그런 경험들이 적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만 잘 들어줘도 되게 좋아하세요. 눈물을 흘리시고요. 또 여러분들 상담사가 이렇게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굉장히 위로를 받으셔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뭐 그리고 그래도 어쨌거나 교수이고 또 중독 분야에 오래 종사를 했고 하니까 그런 분이 자기 일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했을 때 들어주세요. 근데 저는 지시가 아니라 부탁해요. 부탁한다는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술을 안 드시면 어떻겠냐. 예, 집에서는 안 드시면 어떻겠냐. 부탁해. 드시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보시라고. 집에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려요. 예. 밖에서 술 마시지 않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식사하니까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제가 부탁해요. 저는. 하세요가 아니에요. 그거 한번 해보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약간 똑같은 말인데 느낌이 다르죠. 지시가 아니라 교수님이 나한테 그걸 숙제로 냈어. 한번 해보라고. 그 느낌을 얘기해달라고 그랬네. 하셔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다. 밥 먹으면서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다. 애들 눈을 못 마주쳤다. 네. 밥맛이 없었다. 막 이런 얘기도 와서 하셔요. 두 번, 세 번 가면 자, 눈을 마주칩니다. 음식에 대해서 맛있다고 얘기도 하라고 제가 이제 오면 얘기하거든요. 부인한테 감사하다고도 애들 보고도 맛있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떨리고 그 말하는 게 우리는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분들은 하지 마세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동안 가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나 가족들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교육을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중독 치료를 하려면 반드시 가족 치료를 동반해서 해야 돼요. 가족들한테 그럴 때 거기에 어때요?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고맙다. 당신이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니까 우리도 너무 좋다. 이런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독 치료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족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가족들은 중독자들 때문에 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또 가족들은 중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독자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본인들 말대로 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나 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 남편이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가족 교육을 받고 또 가족 안에서 이 남편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가족들도 거기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음. 자, 가족들한테 미치는 영향.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자리에서. 누가 묻더라고요. 어, 교수님은 요즘 뭐에 관심이 많냐고.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동안은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지만 요즘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가족들, 자녀들이 저의 주요 관심 대상이다. 그리고 예방하는 것이 저의 관심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 개인을 회복시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해서 중독자가 안 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 본부를 통해서 전문가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나는 전문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녀들. 자녀들은 뭔 죄예요? 제가 교도소에 아까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도소뿐만 아니라 문제 청소년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연구라든지 뭐 실제 제가 이제 청소년 쉼터나 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온 아이들 가족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결국은 아이들이 중독이 되게 돼.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가족 간의 불편감이에요. 가족이 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결혼 전에 부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해요. 두 분의 동의를 가지고 키워야 된다. 근데 그걸 잘 못 세워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좀 진행하면 좋겠어요. 한 커플이라도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와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셔야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어요. 응?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부모 교육도 하고 부부 교육도 하고 이게 저는 앞서야 돼요. 요즘은 그래서 뭐 제가 중독 쪽을 일을 하고 있지만 부부 교육이나 예비 부부 교육이나 부모 교육에 더 힘쓰고 있다. 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냥 키우면 안 돼요. 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쨌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가족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봐요. 어, 뭐 욕성, 폭행, 어. 그래서 이 가족들은 정말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요. 저는 이 중독자들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자녀, 정신병원 병진이 생겼던 자녀, 정말 수많은 자녀들 케이스를 제가 봤는데요. 이 아이는 평생 그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고 평생 살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살아도 힘든 세상에 그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근데 그거의 고통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 이게 저의 고민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게 저의 숙제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눴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매일같이 욕하고 때리고. 음.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아이들 오면 경찰서 전화번호를 줘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와서 소리 지른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라. 아동학대로. 그거 못하면 저한테 문자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말해요. 나중에 보면 남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도 공동의존이 돼서 똑같이 해요. 아이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일단 본인들이 아이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거나 학대를 하거나 폭행을 하면 제가 신고한다고 양해를 구해요.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안 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술 마시고 오면 반드시 싸움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부인이 건드려요. 왜 술 먹고 왔냐, 욕하고. 또 이러면 남편 받고, 눈에 보이는 거 던지고 이러면서 이제 다치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몸싸움도 생기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 또 재수 없으면 애가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또 머리채 잡혀서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요. 이게 이제 정말 고민이고, 아이들, 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가족들도 우리는 공동의존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속성을 부인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도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남편이 이래요. 네가 나한테 잘못해서 나 술 마시는 거야. 이거를 계속 되뇌이면 이 중독자 가족들은 나중에 가스라이팅이 돼요. 당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와가지고도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어? 어. 그러니까 실제로 어, 실제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술 마신다.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부인들도 생겨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러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이러면서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가족들은, 이분이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서 우리가 좀 술을 끊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부인도 중독자가 지닌 특성을 공유해서 공돈 의존증을 갖게 돼요, 여러분. 공돈 의존. 그리고 또 가족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벽을 갖게 돼서 가족병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병들었다고 보면 돼요. 응? 그래서 나중에 이 가족들도 어때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요. 또 가족 문제 나중에 폭력, 별거, 이혼 있게 하게 되고요. 자녀한테 악영향을 미쳐서 악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후 자녀들이 중독자가 되거나 각종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왜 많을까요? 일단 유전됐어요. 그죠? 그리고 술 마시고 하는 행동들을 봤어요. 어떤 때 술을 마시고 또 술 마시면 어떤 행동. 그래서 학습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녀들은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공존 의존되어서 기본적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성격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가게 되면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는 조금 느낌이 와요. 아, 저분 알코올 중독자 오셨네? 저분은 가족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벌써 표정이 달라요. 일단 얼굴 표정이 되게 어둡고요.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아요.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걸 이미 잃어버렸어요. 이분들은 어떤 게 재밌고 어떤 게 재미없는가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강의 나가서 이렇게 두세 시간씩 해보면 그냥 아무 말 않고 멍하니 앉아있는 경우들 많아요. 강의를 들어야 돼서 오긴 왔어요. 뭔가 알고 싶어요. 강의 도중에 반응이 없어요. 저는 알아요. 제가 쉬는 시간에 가다가 등도 치면서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으면 깜짝 놀라면서 교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네. 그래서 잠깐 서서 얘기도 하고 네. 그러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가족들이 당하는 피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런 거고요. 이제 알코올 중독자 부인들이 하는 또 형태가 있어요. 보면은 구원자, 조정자. 그러니까 이 구원자는 모든 걸 채워줘요, 남편을.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도와주지 않으면 불편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도와줘요. 음, 이런 유형의 사람. 그 다음에 조정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걸 조정해요. 사회적인 행태에 도움을 줘요. 위상값을 갚아줘서 오히려 술을 더 마시게 해요. 이건 굉장히 복잡한 다이나믹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2차적인 이득을 얻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 자녀들이 아빠보다는 엄마를 좋아해요.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해. 아빠가 아빠로 기능을 못하니까. 엄마가 돈도 다 주네. 음. 주변에서 이분한테 고생한다고 다 칭찬해요. 2차적인 이득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정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당사자가 술을 끊으려고 해도 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분 때문에 못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부인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상담을 해야 돼요. 잘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 중독자는 자기가 끊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큰데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인하고 싸우게 되고 뭔가를 긁어요. 긁어서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는 부인을 이제 잘 들여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네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미 부인도 병이 걸려서 그런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이런 형태예요. 중독자를 무시하고 냉대해요. 대부분은 학대하고. 예.
이런 가족이 이제 정말 많죠. 그리고 또 희생자, 가장 일반적인 공동 의존의 형태인데요. 이 중독 문제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음주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참고 희생해요. 전생에 지은 죄, 내 팔자다 이런.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음. 전생의 죄가 아닌 걸 알려줘야 돼. 이런 유형이 부인의 유형도 있다. 자녀들한테 미친다. 이 자녀들은 제가 만나보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 배울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를 해야 된다. 밥을 먹을 때 어른들하고 같이 먹을 땐 예의를 갖추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정말 살아가면서 필요한 아주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게 부모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무례하고 그 다른 아이들한테 미움을 받는 아이들을 특히 보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응? 아이들한테 교육부터 해요. 이런 교육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이제 그 많은 문제 행동을 보인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 아이들 자체가 자존감이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나중에 약물남용 강용성도 굉장히 증가해요. 나중에 보면 이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도 준비가 안 돼 있지. 그러니까 학교 가면 일단 공부를 못 해요. 거기다가 이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태도가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애들이 거칠어요. 그럼 미움을 받아요.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뭐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된 아이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놀렛들이 없다.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한다.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나한테 사랑을 안 주고 학대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죠. 이거는 아이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알코올 중독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덜트 칠드런이 돼요. 아쿠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어덜트 칠드런이 되냐? 부모들이 부모답게 행동을 못 하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집안에서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동생도 돌봐야 되고 이런 삶들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굉장한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이일 때 받아야 되는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못 받고 그냥 성인으로 점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30대 후반기 되면 이게 가슴이 뻥 뚫리면서 우울증이 쭉 와요.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고 나중에 그 이를, 이런 것들을 보상하려고 책임감 있는 부모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악구아들은. 네.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을 갖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억압하고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요. 또 신뢰감이 결여된 상태로 친구나 지인 등과 감정적 교류를 하지 못하고 알코올자 중독 과정에서 경험했던 상처를 극복하고자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들이 그 사람들하고 또그 교류를 못 해요. 그래서 또 혼자서 방치되고 그래서 결국은 술을 마셔야 되는 이 상황으로 다시 또 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블랙이나 김정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 가정의 자녀를 네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어? 책임 부담자의 역할을 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악화가 되거든. 또 적응을 해요. 그냥 자기 그 가정 환경에 적응해서 그날그날 사는 거예요. 또 위로자의 역할이 있어요. 가족 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이 네 번째가 제일 많은데요. 문제 행동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비행 이런 행동을 일으키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서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어떤 전형적인
그런 어떤 문제를 보이게 되는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성장한 아이들을 보면 부모들이 어디 가서 아빠가 이랬다는 거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엄마 아빠 싸웠다고 얘기하면 안 돼. 할머니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밖에서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 어, 이런 얘기를 늘상 들어요. 주의를 받는 거죠. 또 믿지 마라. 아무도 믿으면 안 돼. 믿을 사람 이 세상에 없어. 그리고 너는 느끼면 안 돼. 아무것도 느끼지 마. 너는 안 본 거야. 아무것도.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부모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뭐 도움을 받아야 될 것도 말을 안 하고요. 어떤 것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앵기지 않아요. 굉장히 저항을 하고요. 이 사람은 또 뭐지? 나를 어떻게 이용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 중독자 자녀들하고 친해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죠? 이 아이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키워진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처음에 저항하고 이렇게 안 받아들이더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상담사를 신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들은 알코올 의존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알코올 의존자 50, 60%에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어쨌거나 자녀 중에 반절은 중독자로 다시 간다. 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징글징글 했는데 알코올 의존자일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 이해해요. 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한 여자분이 자기는 너무너무 이 중독자 아버지하고 사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은 뭐였냐면 술 안 마시는 가정의 남자, 그리고 술 안 마시는 가정,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게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어머니는 권사님, 아버지는 시아버님은 장로님, 남편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남편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행복해야 되잖아요.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럼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이분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분은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시집을 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나 이렇게 네 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은 TV에서 보거나 다른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갔는데 그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색하고. 그래서 이분이 자꾸 얹히기 시작했어요. 체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면. 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도 하고, 이제 왜 그런지 뭐 병원도 다니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우리 부모도 불편할 텐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되니까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얹혔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토하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가 그걸 식이장애라고 하거든요. 먹기만 하면 토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토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냥 뼈만 남게 마른 거예요. 그 상태로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하고 원하지만 막상 그런 상태에 가면 이분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죠?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 그래서 내가 막 해도 편한 사람. 우리 아버지 어땠죠? 술 먹고 면 욕했고, 내가 함부로 했고, 내 맘대로 했고, 이 대상을 배우자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긋지긋하면서도 또 중독자를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이런 그 연구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응?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상호작용이 잘 안 돼요. 굉장히 고집을 피우고요. 자기 주장만 하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자기 의견이 없어요. 과도하게 의존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종종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 중후심과 죄책감이 그들의 삶을 이제 엄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못 지낸다. 어?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해로운 방법으로 두려움이나 분노를 표현하고 대부분 사람들을 기만하고 조종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생긴다. 대부분은 편집성적인 특성들을 많이 가지게 돼요. 대개는 이제 이분들이 반사회성, 편집성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게 된다. 알코올 자녀의 심리적 사회적 특징 연구 결과에서 보인 거 하나 정리해 봤어요. 이 아이들 대인관계 못하고 불안, 긴장, 우울, 또 뭐 이렇게 자존감 상처, 무력감, 절망감 이게 이제 그 아이들이 보고한 거거든요. 매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 수치심, 맞고 나면 수치심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사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폭력, 살인, 각종 사고 원인이 된다. 알코올 사용에 대한 관대한 사회일수록 피해는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더 증폭된다. 살인 범죄자의 41.9%, 방화 범죄자의 50.7%, 성범죄자의 15.4%, 음주 상태 교통사고의 10.7%는 음주로 인한 거다. 제가 여기 이제 방화 범죄자가 나와 있잖아요. 아니, 어디서 방화를 할까? 이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술 마신 분들이 의외로 방화를 해요. 우리도 가끔 뉴스에서 방화한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방화 범죄가요, 살인죄 버금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데나 음, 불질러면 안 돼요. 살인한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만났던 몇 분의 그 방화, 술 마시고 방화한 분들이 그 나중에 그 형량 나온 거 보니까 억했어요, 제가. 한 분은 자기 그 시골에 외양간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아무 피해가 없을 것 같은 거 했는데도 그분이 몇 년 형을 받으셨어요. 그 살인에 준하는 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지금 방화범죄자들도 많고 실제로 이제 그 자살 관련해서도 목매서 죽는 경우는 대개 음주 때문에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목을 맸을 때 사람들이 아프니까 본능적으로 이걸 잡아 뺀대요. 술을 안 취하면.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이걸 조정을 못 해가지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 술이 그 자살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고 또 술 먹고 충동적으로 하는 것들에 또 살인하는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을 단축시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술은 제가 이제 외국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실제로 병원에 입원을 안 시켜요. 외국은. 왜 안 시키냐면 이분들이 병원에 있어도 해줄 일이 없어요. 프로그램을. 진짜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이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마트 앞에 술을 보면서 안 사는 거거든요. 병원에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신체적인 어떤 뭐 간이 나빠졌거나 뭐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이 심하거나 이럴 때 가서 약 타먹고 이런 거 말고는 병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캐나다도 그래요. 다 지역사회에서 이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도 제가 법무부에 이제 자문위원 이런저런 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루는 가서 그 소장님한테 이걸 물었어요. 이 범죄자들한테 일일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그러면 한 달에 이 범죄자 수감된 사람들로 해서 9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금으로.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비용을 부담할 리가 없죠.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센터에 다니면서 프로그램을 받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독 문제로 생기면 DUI라고 해서 법원에 가서 치료 명령 수강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 집 가까운데 등록된 중독 전문가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그 결과를 100시간을 명령받았으면 100시간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를 해야 돼요, 법원에. 근데 그 보고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두 가지 이득을 보는데요. 교도소에 넣어서 하루에 그 수십만 원씩 하는 거 안 없애고요. 이분들이 지역 현장, 그 작업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월급도 받죠. 또 하나는 생산성을 높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그 중독 문제 있으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러는데 그건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지역사회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병원은 이 사람이 술이나 마약을 했을 때 어떤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그 정도 스크리닝 하러 가는 것,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치료를 받기 위한 것, 이 정도 외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 뭐랄까 의사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또 하시면 잘 할 거예요. 할 수가 없거든요.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로 많이 프로그램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알코올 상담센터 50개 있어요. 전국에. 도박치유센터 17개 있습니다. 미디어 뭐 이쪽 저 인터넷 스마트폰 이건 굉장히 많아요. 학교 뭐 유센터부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마약센터 올해부터 전국에 17개 센터 지금 만드는 거 시작했고 마약 퇴치 운동본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적지 않게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을 잘못 안 치고 있다. 의뢰센터 가지고는 절대 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잘못된 구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쨌거나 이런 그 생산성도 감소가 되고 음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교통사고, 재산, 뭐 조기 사망 이런 것들로 경제적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는 거고요. 청소년 지금 청소년들이 문제인데요.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중독이 되는 시간을 술을 마시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간으로부터 20년, 빠르면 15년.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해서 본격적으로 마시면 35살에서 40살 사이에 중독자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여성은 그 반절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은 기본적으로 체지방이 많기 때문에 술이 몸에 잔류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남성의 반절이에요. 그래서 8년 전후로, 8년에서 10년이면 중독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집에서 홀짝홀짝 술 마신 사람들이 여성이 더 중독이 빨리 돼요. 근데 자녀들은 여성의 또 반절이에요. 보통 3년에서 5년 이내에 중독된다고 보거든요. 청소년들은 만 20세까지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요즘은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술을 마셔요. 물론 중학교 때부터 마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오면서 이미 중독 상태로 빠진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알코올 중독 상담 제가 있을 때는 아빠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학생들이 더 많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 대학생 수가 더 많을 정도다. 그 정도 연령대가 많이 온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청소년이 되면 중독이 빨리 된다. 3년에서 5년 안에 중독이 된다. 그러니까 이미 대학교 가기 전에 중독된 아이들이 많다. 응?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아이들은 일단 성적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러면서 학교나 가정 내에서 적응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범죄로 이제 이어지고 실제로 청소년 뭐 성범죄나 폭력, 절도, 금품갈취 이런 것들, 술 살리고 이런 범죄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 여기 발병연함 보면은 25세 이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많이 증가했고요. 이거 그림 보면은 여러분 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이 더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이전에 비해서. 여성들이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진출이 들면서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성한테 미치는 영향이에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분해가 안 돼서 빨리 되고요. 그다음에 생식 기능 장애가 초래돼서 60%가 생리주기 이상이 높고요. 임신 초기에 유산 빈도가 많아요. 유산이 잘 돼. 그리고 임신 중에 술이나 마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생아의 성장, 정신지체, 안면기형, 신경계 기형 발생,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생겨요. 태아 마약 증후군의 아이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려드리는데 나중에 마약을 하게 되면
신생 엄마가 임신하고 마약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걔가요, 온몸을 이렇게 떨어요. 그냥 떨어요. 어, 이 아이한테도 이 마약 성분이 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가 나와서 금단 증상 때문에 계속 몸을, 그 조그만한 요만한 아이가 계속 음, 이렇게 떨어요.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 황당한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개는 기형아를 낳게 돼요. 지금 이렇게 임신 중 하게 되면 이런 기형아를 낳게 돼요. 음, 보세요. 어, 이런 기형아를 낳는데요. 살짝 보면 모르죠. 근데 기본적으로 코 밑에 인중이 없어요. 얘네들 보면 이 코 밑에 인중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인중이 없어요, 지금. 인중이 뚜렷하지 않죠? 보시죠? 인중이 뚜렷하지 음, 않습니다. 그리고 윗입술이 엄청 가늘어요. 이 윗입술이. 되게 보면. 음, 예, 이 윗입술이 가늘고요. 미간이 넓어요. 애들이 이 미간이 넓어요. 그래서 약간 보면은 조금 지능이 떨어지겠다. 어눌하겠다. 이 생각을 약간 주게 해요. 얘를 보면 얘가 무슨 뭐 알코올 증후군이나 마약 증후군 안 보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얘가 문제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IQ가 70 정도예요. 여러분, IQ가 80 이하면 우리가 멘탈 리타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정신지체. 음, 지능이 발달하지 않은 바보죠. 음. 이게 1000명 중에 3명이 이런 아이가 되는데 실제로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가 건강상이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이 나쁘다거나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어, 사망한다든지 온갖 장기가 다 좋지 않아요. 아이가 키가 안 큰다든지 이렇게 뭔가 취약해 보이잖아요. 아이가요. 살이 안 찐다든지. 그러니까 태반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 이 알코올이 정말, 정말 하면 안 음, 되는, 정말 이거는 우리가 엄청 홍보를 해야 될 일이에요. 태어나가 너무 많이 태어나고 있다. 응? 그리고 여성 중독자는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해서 이 강간이나 성폭행을 되게 많이 당해요. 술 취하에서.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들을 보면요. 일단은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술을 마셨을 때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알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알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치료를 못 받게 돼요. 또 설령 받게 된다 하더라도 병원에 이제 와요. 치료 받으러. 근데 와서도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서 3개월 프로그램을 해요. 응? 3개월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족들이 남자는 어떻게든 여성들이 돈을 벌어서 부인이 병원비를 대요. 근데 여성이 입원하잖아요. 일주일 술 깨고 활동 가능하면 그냥 퇴원을 시켜요. 왜?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해야 된다. 애들 학교 보내야 된다. 남자들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예후가 나빠요.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여성 알코올 중독자들도 제가 향나무집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아까 남성들은 감나무집, 여성들은 향나무집이라고 거기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라 33만 원이면 들어가는데 거기가 훨씬 더 이 그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한국 사람들 있으면 거기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성들이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예후가 더 나쁘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성은 중독자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강원랜드가 하루에 8,000명 입장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 60%가 남자고 40%가 여자예요. 어, 응?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네. 여자가 중독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응? 그리고 흡연. 오늘은 제가 흡연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흡연은 백해 무익해요. 한 가지도 유혹한 게 없고요. 600가지의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특히 담배, 술 마시다가 임신하면 100% 그냥 기형아를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예. 그래서 적어도 담배나 술 마셨던 사람들, 여자, 남자 마찬가지인데 2년 정도는 저희가 금하게 몸 안에서 그 성분들이 정말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임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여러분들이 좀 시키면 좋겠어요. 여성들한테. 응? 그리고 이렇게 5년 만에 이렇게 늙어요. 술이요, 사람을 늙게 만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강의 가면 이렇게 보고 안다고요. 얼굴이 일단 거무튀튀하고 윤기가 없어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훨씬 늙어 보여요. 그리고 표정이 굉장히 무감각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없어요. 예.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되는, 외모도도 갖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냐? 처음에 뭐 접수하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담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선별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뭐 술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수준이 그걸 실시하게 되면 단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우울이나 불안 이런 심리 검사를 해야 돼요. 이분의 지능이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고 정서적으로는 어떻고 den광이는 어떻고 이런 검사를 실시해서 이제 안 다음에 현재 이 사람의 평가를 해야 돼요. 중독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검사를 실시한 뒤에 그리고 이 사람의 현재 생리적인 것, 건강 상태는 어떤지, 신체적인 건강, 심리적인 건 어떤지, 사회적인 대인관계, 사회적인 뭐 어떤 그 활동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회사 생활은 하고 있는지, 직장은 있는지, 있다면 그 안에서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평가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중독자가 자기가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되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내가 변하려고 하나, 어? 이런 의지도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나는 지금 가족들하고 너무 싸워서 집을 나가고 싶어요. 이런 요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쉼터가 필요한 거예요. 쉼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이 사람들이 네. 원하는, 나는 직업이 필요해요. 그럼 지업재활센터에 이분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응? 하고 싶다면. 나는 우리 가족들하고 좀 사이가 너무 나쁘니까 가족 상담을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례 개념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상담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걸 평가를 한 뒤에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건지 평가 그 상담 계획을 세우거든요.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세우는데 그때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이 사람을 내가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제가 지금 계속 그랬어요. 아우, 참 끊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말해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을 수 있어요? 자, 끊는다는 말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음, 본인이나 가족, 이런 사유가 도움을 주면 회복 상태를 좀 더 길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틀마다 술 마셨는데 한 달은 참을 수 있고요. 옛날에는 한 달 술을 끊었는데 3개월을 끊을 수 있고요. 재발을 하더라도 이전 상태처럼 나빠지진 않아요. 프로그램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를 많이 좌절시키지만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다. 이건 분명해요. 질적인 부분에서. 술을 마셨다는 그 자체로는 실패한 거지만, 그래,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어떻게 했느냐를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좋아졌다. 아까 우리 소치영 학상님이 동생 예를 얘기했잖아요. 이전보다 좋아졌다.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중독자 의지만 가지고는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가족, 개인, 국가, 사회에 알라노는 AA는 자조 모임이고 알라노는 가족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들에 참여를 해야 돼요. 아이들 알라틴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애들도 치료받고 부인도 치료받고 본인도 치료받고 온 가족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많아. 여러분들이 이 준비를 하고 자격증을 받아 놓으시면 할 일이 많아요. 특히 교회 내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저는 너무 좋다고 봐요. 상담실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드린 오늘 아침에 그 올려드린 그 논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써놨어요.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음.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활동을 하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다니도록 잘 안내해야 된다. 그리고 왔을 때 성경적으로 이분을 어떻게 상담할 건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 이제 가족들. 그래서 끊을 수 있는가? 죽을 때까지 끊지는 못하지만 치유를 받게 되면, 상담을 받게 되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본인도 편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덜 힘들게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중독자는 치료받으러 일단 안 와요. 가족들이 오시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뭘 말씀드렸냐면 중독 치료는 중독자뿐만 아니라 중독자 가족, 자녀들 다 해야 되는데 중독자 가족이나 자녀들이 더 오히려 치료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는 중독자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요. 그다음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해결하도록 돕거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나한테 막 욕하고 때리고 할 때 인간적으로 느끼면 정말 죽고 싶죠. 그런데 그게 병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짓은 뭐냐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침하고 열이 나요. 이게 병짓이에요. 그걸 우리가 심통이라고 해요. 심통. 증상. 즉, 알코올 중독자들도 술을 마시게 되면 폭언, 폭행, 그다음에 비틀거리는 거, 필링 끊기는 거, 와서 구토하는 거, 이게 증상이에요. 나 비난하는 거, 나한테 욕하는 거, 이거 증상이에요. 자, 우리가 감기 걸린 사람이 기침하고 열난다고 해서 비난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이거는 나를 정말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알코올 병에 걸려서 지금 증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심통을. 그리고 이건 만성적인 문제. 어느 하루에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분도 중독자들도 결국은 잘못 키워진 희생자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중독자들을 만나서 물어봐요. 당신은 어렸을 때 꿈은 뭐냐고. 중독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걸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잘못 키워져서 그래요. 저는 부모, 사회 문제라고 봐요. 이분의 이 알코올병. 본인 탓이 아니에요. 본인 탓이면 의지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분들을 대할 때 나쁜 놈,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어쩌면 이분도 누구의 희생자다. 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대할 때 좀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 중독자들을 만나서 이 가족력, 상담하려면 항상 이제 가족력을 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네. 너무너무 나라면 했겠다. 나라면 이런 집에서 살았으면 내가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빠요. 음. 그래서 가족들은 이 중독자가 왜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중독의 문제는 만성적인 문제다. 그리고 반드시 중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가족들도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한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어?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냉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엄격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뭐냐면요. 냉정한 사람은 그 사람이 중독자가 저지른 모든 문제,
결과,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길바닥에 잤어요. 그러면 끌고는 집에 와요. 옷 벗기지 말고 씻기지 말라 그래. 있는 그대로를 보관하게 하거든요. 봐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술 마시고 빚져요. 카드빚 절대 갚아주면 안 돼. 대표 중에 도박이에요. 도박빚 절대 갚아주면 안 돼. 그러면 와서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교수님 그러면 이 사람이 교도소에 가는데 그거 보내도 돼요? 우리 아들? 남편? 보내야 돼요. 그게 가장 싼 값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제가 본 결과는 거의 다가 집안이 초토화가 돼요. 망해요. 다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 그래야 끝나요. 그래도 술은 좀 다행이에요. 술은 아버지가 술 마시고 다니면 하루 이틀 사이에 중독이 안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준비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도움을 못 받을 거니 우리가 독립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하거든요. 도박은 대책이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 도박 중독자 가족들이 가장 황당해 하는 거거든요. 어, 집 날리고 회사 잘리고 이제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알코올은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이 한 행동, 이 사람이 저지른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 갚아주면 안 돼. 그래서 냉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한 일은 네가 해결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 문제하고 관련되면 보호자들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냉정해지지 못해요. 이상하게 남편한테는 냉정한데 자녀들한테는 냉정하지 않게 해서 오히려 이를 키우는 경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보거든요. 냉정해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내뱉은 말을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야 돼요. 돈 못 갚아줘. 네가 그렇게 하고 오면 내가 네 옷 못 빨아줘. 나 아침에 너 해장국 못 끓여줘. 네가 끓여서 먹고 네 옷 네가 빨아. 세탁기에 넣지 마. 더 그 옷에 그 토한 거 묻고 했으니 네가 손빨래 해. 빨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자기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찍게 해요. 요즘 동영상 핸드폰으로 얼마든 찍잖아요. 왜요? 알아야 돼요. 자기가 술을 마셨을 때 자기가 어떤 짓거리 하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하게 해요. 그래서 남편 핸드폰에 보내라고 그래요. 네가 술 먹고 오면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아들이 술 먹고 오면 어떤 짓을 하는지. 근데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내가 끊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토한 거, 뭐 옷에 넘어져가지고 엉망이 되고 온 거 와서 소리 지르고 밤새 욕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냥 촬영시켜요. 예. 그래서, 그 남편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이제 동영상 찍은 거 보내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참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자들에 대해서 가족들도 솔직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해야 돼요.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너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응. 네가 우리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너도 알아야 된다. 나는 더 이상 네가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응.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져야 돼. 이런 자신의 생각을 감정이나 표현하게 해요. 가족들의 입장이 어떤지. 근데 둘이 하면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못해요. 못하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피하고 이러고 말았거든요. 그럼 술꾼들은 중독자들은 더 큰 소리 치고 이제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로 인해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말하게 해요.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오게 해서 다 얘기해요. 아빠 때문에 어떤지, 남편 때문에 어떤지 얘기하게 해요. 음. 그리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도 가족들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만나보면 이 그 가족들은 일단 위장장애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느 빌라에 사시는 사모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건 그것만이 아니라 이구동성을 하는 건데 남편이 퇴근할 때쯤 되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만 소근만 한다. 계속 가슴이 뛴다. 이 인간이 오늘은 또 술을 얼마나 처먹고 와서 행동을 할까.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항상 막 소화가 안 된 거, 만성적인 두통,
뭐 이런 것들 주로 호소하시거든요. 밥 못 먹고 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고. 자, 알코올 중독자 가족들의 자조 모임에 참석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중독자들이나 가족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조 모임.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자기네들끼리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제가 어떤 어머님한테 아들 도박비 갚아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수십 번도 더 얘기했거든요. 맨날 갚아줬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그 가족 알란원 거기는 이제 도박이면 지혜이거든요. 갬블링 아노니머스에서 지혜인데 그 가족 모임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족 모임 사람들이 더 저보다 냉정하게 말한 거예요. 일단 집에서 쫓아내라. 지가 혼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하게 해야 된다. 지금 집에 같이 있었거든요. 같이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머니들이 쫓아내라고 해서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전혀 연락을 하지 마라. 차단해라. 지 산다. 예. 지금 한 3개월쯤 됐는데 아들이 이전에는 자살하네 만에 연락이 왔는데 요즘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네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이 친구가 이렇게 일당 알바 이런 거 해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머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표정도 많이 좋아지시고 살도 조금 찌시고 아들 안 보니까. 음. 자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 나라마다 이 자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자조 모임, 중독자 자조 모임에 나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시 한국에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이 자조 모임이 열릴 수 있는 공간을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원해요. 공간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2시간만 사용할게요. 그것만 그냥 배려해 주시면 이분들이 잘 왔다가 잘 가셔요. 커피 이런 것도 사주실 필요도 없고요. 후원도 필요 받지 않아요, 이분들은. 모여서 이제 참석하고 가는데 그런 어떤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뭐 여러분들도 외국에 계시더라도 현장에서 이런 자조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자녀들한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쏟는 에너지면 저는 자녀들한테 관심 가지라고 권해요. 남편은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가족들 힘으로는 그분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치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음. 그래서 그냥 그분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 에너지 가족들한테는 자녀들한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나도 우리 중독자들 그 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상처받아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병원이나 알코올 상담소를 통해서 치료받아야 되고 알코올 의존자한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자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중독자들 가족은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거의 중독자처럼 힘들게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한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거고 내가 입 벌리고 넣어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사기로 주사라고 알려준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선택한 거고 본인이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래서 나는 거기서부터 좀 독립하면 좋겠다. 이런 저희가 부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가족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인생을 즐겨라. 그리고 내가 이런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었다, 알코올 의존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그리고 가족들 스스로가 알코올 의존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치료자한테 맡겨야 된다. 그리고 치료자가 나한테, 가족들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부탁의 것들을 실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자녀들을 적절히 돌봐야 된다. 그리고 병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가족들. 그리고 알코올에 의존된 가족이 술 마신 이유나 동기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복잡해져요. 그리고 의존된 상태로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고 치료에 더 전념해라.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중독자여서 그렇다. 이거 어쩌겨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어? 어. 또 알코올 의존자를 위협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감언이설로 달래거나 이런 행동을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음.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가족들의 솔직한 이런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행동하기 결정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가족들도 상담을 받으라는 거. 아까 알라non 모임 이런 거 가족들도 가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19쪽에 보면 알코올 중독 상담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은 평생 된다는 걸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치료 시에 장기간으로 관리할 시설이 이용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의 수준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돼. 그래서 이게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외래상담센터, 거주시설, 쉼터, 중간집, 직업 재활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예요. 지금 제가 공무원 할 때 만든 우리나라 이 중독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자들도 이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병원은 자살 사고, 자살 시도 위험, 공존 질환자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병원에서 이 사람들 치료를 맡기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에 상담센터, 중간집, 거수시설, 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지금 제가 이 캐나다도 보면요. 뭐 온타리오주, 지금 여기 엘버타주, 지금 제가 다녀온 곳들이거든요.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호주,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다른 그 이게 어디냐면은 오레곤주, 미국의 오레곤주의 그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 갔다 온 뒤에 그린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역센터를 국가 차원에서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국가 차원의 예방이나 홍보를 하고 헬프라인을 운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를 얘기한 거예요. 자, 외래 상담센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상담센터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방 교육하고 사람들 오면 상담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후 중간지 거주시설 이게 제가 만든 아까 말한 향나무집, 감나무집 말고는 없어요. 중간집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 근데 없다.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지금 현실인데요. 그러면 중간집은 뭐냐? 자, 거주시설부터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요. 거주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 아니고요. 지역사회에 있는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지역사회하고 단절을 안 시키는 거죠. 그 안에서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술만 마시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한 개인을 그냥 다 갈아엎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 뜨면서 잘 때까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는 이 프로그램을 3년 정도 참여하기를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주 형태, 지금 제가 어, 그 프로그램을 만든 것 중에 병원 있었고요. 외래상담센터, 거주시설 남녀, 그다음에 중간집, 직업재활센터, 쉼터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재활이 필요한 사람은 직업배우로 가야 돼요. 직업 얻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거주시설에서 제가 1년 정도 거주하게 해요. 그러면서 온전히 그 사람이 바뀌도록 기본적인 삶의 행태가 바뀌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가치관부터 다시 정립하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방 청소하고 씻고 이런 것부터 연습해요. 애기 같죠?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았고, 씻지도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 안 먹고 술 먹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화장실도 안 가요. 제가 만났던 어떤 그 청소년이 저보고 이렇게 이제 걔가 게임 중독으로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교수님 저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집에서 일어나시면 방에다 이불 깔아놓고 오줌도 지리고 그러신다. 겨우 대변만 화장실 가서 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일단은 그 오줌 냄새, 청소하지 않은 냄새.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아버지하고 둘이 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비용으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다. 그리고 자기 문제는 친구를 안 사귀고 있다. 그래서 어찌 그랬더니 친구를 사귀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지 몰라서 저는 친구를 안 사귀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근데 걔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된 아이였어요. 정말 제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봤더니 아버지는 그냥 술병이 그 방문 앞에 소주병이 그냥 쭉 있었고요. 아버지는 그냥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해가지고 그냥 드러누워 있더라고. 삐쩍 말랐어요. 뼈만 남. 예.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엄마도 없고 이 아이가 이제 겨우 밤 해서 먹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냥 그 소변 쩔은 냄새 청소 안 해서 나는 그 악취 정말 인간이 사는 장소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중독자의 말로인 것 같았어요. 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까 봐 친구를 안 사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게임을 해요. 게임하는 그 아이를 어떻게 야단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게임이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중독자의 그 실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훨씬 심각해요. 들어가 보면. 음. 교회 없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저한테 온 사람들 중에. 근데 단지 표현을 안 하는 거죠. 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같이 있는 목장 식구들한테도 안 하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가서 교회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니까. 다니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 네. 많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목사님들부터 그거에 대해서 개방하셔야 돼요. 괜찮다. 그건 당신 부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들한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술 드시는 것도 잘못한 거 아니야. 자, 지금부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아까 중독은 죄라고 얘기했지만 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주 형태의 시설이 좀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향나무집, 감나무집 있고 그다음에 중간집 있어요. 우리나라 은평구에. 제가 서울시에 가가지고 NH 공사에서 집을 한 채 임대를 했어요. 평생 임대. 무료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 10명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3년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들어가서 같이 생활할 때 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동의가 되니까요. 거기는 일단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고 아침 8시에 나가서 저녁 8시까지는 모두 다 들어와야 돼. 같이 2시간 프로그램을 하고 이제 자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인데 너무나 효과적이고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싸움이 많거나 혼자 있으면 외로운 사람들이 집에 오면 사람도 있고 반기는 사람도 있고 같이 음식도 해 먹고 그리고 최소한의 비용만 돼요. 만약 우리가 10명이 사는데 200만 원만 든다. 그러면 20만 원씩만 내면 돼요. 월 20만 원. 그래서 알바를 하거나 뭔가를 경제 행위를 해서 이제 그 돈을 내고 같이 살면서 위로도 받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재활센터는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근데 이제 이게 그 각 시설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노동부하고 연계한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많이 시켜요. 예. 저도 이렇게 그 알코올 중독자 아주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분이 막 어느 정도였냐면 막 애를 술이 취하면 깐난애기를 막 들어가지고 바닥에다 막 내팽개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막 친정으로 도망가고 막 가면 또 쫓아가가지고 난리치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쨌거나 부인이 이혼한다고 하니까 겨우 왔어요. 근데 상담을 안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 뭐 안 받겠다는 사람 이 상담은 뭐 주사 약 놓을 수도 없고 주사 놔서 약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알겠다. 그리고 어 가는데 제가 뒷꼭지에 대고 그랬어요. 당신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 당신 꿈이 뭐였냐? 알코올 중독자 되는 게 꿈이었나요?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왔는데 막 화를 내시고 가시길래.
근데 이분이 2주 후에 오셨어요. 자기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즉국제 이 머리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중독자 되는 게 내 꿈이었나? 내가 뭘 하고 싶었지? 그래서 이분이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혹시 교수님, 제가 그때 그러고 가서 화나시지 않았냐? 제가 다시 가도 저를 상담해 줄 수 있냐? 도와주실 수 있냐? 오셨고요. 뭘 하고 싶냐니까 애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직업을 갖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이분을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6개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정규직이 돼서 잘 지내고 계세요. 술도 끊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도박 뭐 이런 중독자들 중에 직업을 가지면 오히려 중독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술 드시고 도박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의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술 드시고 와가지고 어 제가 이렇게 술 드시고 하면 우리 중독자 가족들이 엄청 뭐라고 했어요. 뭐 술을 드시냐고 처마시지. 교수님 그렇게 높여서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이게 화내고 하는 가족들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분들이 술을 마시면 와서 행패를 보니까 가족들이 갈 데가 필요해요. 어? 그래서 이런 쉼터 같은 공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교회에서 저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하기에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봐요. 교회 보면 기도원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원 안에 이런 공간도 있고 그래서 잘 이걸 정리를 하면 이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가 저는 교회라고 보거든요. 교회 내 상담실도 둘 수 있고.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이 그림은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제가 이제 공무원 할 때 우리나라 중독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해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지금 이제 이런 거에 맞춰서 이제 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 이제 그 가족들이 응? 이제 이런 중독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 그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중독 상담사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들은 이건 우리가 상담사로서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될 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미디어 중독이나 할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은 아직 발달 중이고요. 정체감이 형성이 됐고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해요. 청소년기는 부모하고 관계보다. 자발적으로 오는 상담이 거의 드물어요. 대개는 이제 부모들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비자발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상담에 참여시키는 동기 강화 이런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청소년 상담을 할 때는 부모 교육을 해야 되고 부모 부모가 저는 10번을 하게 되면 애들은 한두 번이고 대개는 부모하고 상담을 해요. 부모가 문제가 해결돼야 아이들도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 교육하고 그다음에 부모 교육을 훨씬 많이 하고 부모 교육하고 교사와 친구들도 참여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청소년 상담은 당사자보다는 부모 교육이 훨씬 더 많이 부모 상담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 현재 이제 50개 중앙 이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제가 1호부터 만들었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드리죠. 그다음에 뭐 병원, 그나 이런 것들 하고 뭐 자조 모임, 그다음에 중독자 자녀 모임, 알라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외국의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 중독 수준과 욕구를 반영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우 원 서비스 그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제가 이제 어, 그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가 많이들 와가지고 좀 대기도 하고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일 중에 굉장히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